안녕하세요. 소리책갈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는 한여름의 무더위가 살짝 꺾인 듯합니다. 낮 기온은 23, 4도 정도이고 밤 공기는 때론 서늘한 기분마저 드네요. 한국은 여전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던데 제 소중한 구독자님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곧 찾아올 가을을 조금만 더 기다리며 잘 견뎌내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소개드릴 오디오북은 2007년 미스터리 부분에서 신인상을 받은 곽재동 작가님의 단편소설 안락사입니다. 마지막에 드러난 반전도 신선하고 내용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라 신인 작가의 등단 작품으로선 꽤나 훌륭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8월의 무더위 속에서 수고하신 한 주 잘 마감하시고 오늘 밤도 재밌게 듣고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뺨을 쓰다듬었다. 손가락이 상처들을 스칠 때마다 양쪽 눈가가 뒤틀렸다. 아직 꿰맨 부위가 덜 아문 탓이다. 똥 밟았어. 그것도 아주 깊숙이. 얼굴에 상처를 하나씩 짚을 때마다 입에서 욕설이 튀어나왔다. 면상이 장사미천인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대체 어떻게 돈을 마련하라는 거야. 사업에 있어서 외모는 중요했다. 부족한 말솜씨를 보완하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만의 장점이었다. 커다랗고 시원스런 눈매와 넓은 이마. 40이라는 나이에 비해 피부는 팽팽했고 몸매는 20대 못지않았다. 그런 완벽한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얼굴을 망쳐놓은 것이다. 전신 거울을 한쪽에 치우고 그는 침대에 누워 담배를 집었다. 방 안은 이미 찌든 담배 냄새로 가득했다. 돈 생각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피어댄 것이다. 하얀 연기를 품으며 자신의 손바닥을 펼쳤다. 수백 도의 불똥으로 그려진 담배 자국이 짐승의 눈처럼 그를 노려보았다. 그 상처는 경고였다. 만약 20일 후에도 돈을 갚지 못한다면 담배 자국은 그의 목줄기에도 새겨질 것이다. 그는 어디부터 잘못되었는지 짚어보았다. 무엇보다 뒷조사가 부실했다. 상대의 배경에 그런 거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단지 건실한 중소기업 사정만으로 알았는데 뒷골목에 돈 세탁 담당이었다니. 모두 자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혼자서 이익을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적인 생각. 예전처럼 팀플레이를 했더라면 지금 같은 실수도 없었을 것이고 발각이 되더라도 막막하지는 않았을 것이었다. 담배를 끄는데 현관벨이 울렸다. 현관 구멍으로 보니 할머니가 서 있었다. 좋기 80살은 되어 보였다. 손에는 떡이 담긴 접시를 들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며칠 전에 옆으로 이사 왔거든. 친하게 지내려고. 할머니는 연신 미소를 지었다. 머뭇거리는 것으로 봐서는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는 문을 닫으려다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였다. 아이고, 근데 얼굴은 왜 그렇게 상했나? 별거 아닙니다. 무슨 일 있었나? 그는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다. 싸웠어요. 싸웠다고? 며칠 전 새벽에 퇴근하는데 어떤 놈 둘이서 여자를 희롱하더라고요. 어이구, 그럼 여자를 구해준 거야? 뭐 그렇긴 하지만 이런 꼴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저런. 할머니는 혀를 차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는 혼자 사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간 어두운 그림자가 얼굴에 스쳤다. 그는 상황 파악이 빨랐다. 상대 마음을 순식간에 읽는 능력은 그의 직업상 필수였다. 할머니를 집 안으로 들인 것도 건수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직감 때문이었다. 자제분은 없으세요?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국제우편 소인이 찍힌 편지였다. 미국에서 온 거네요? 아들 녀석이 보낸 건데 내가 까막눈이라. 편지의 글자들은 휘갈겨 쓴 듯 흐느적거렸다. 문장도 대충 마무리가 된 것들이 많았다. 내용은 한 달 전에 도착한 뉴욕 생활에 대한 것이었다. 낯선 뉴욕의 첫인상과 풍경들, 한인사회에 찾아가 도움을 청한 일, 동포들 덕분에 빠르게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는 내용들이었다. 아들은 국제결혼을 했는데 부인은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던 백인이었다. 결코 함께 미국으로 떠날 생각이 없다던 할머니를 원망하는 내용도 있었다. 마지막 부분에는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할머니가 아들을 외면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것은 돈과 관련된 문제였다. 그는 눈이 번쩍 뜨였다. 이렇게 혼자 남겨두고 떠나다니 너무하네요.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수건을 꺼냈다. 편지 내용으로 봐서는 백인 며느리와의 갈등도 꽤 있었던 것 같았다. 그것보다 그의 관심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었다. 여기 아드님이 말한 가보라는 게 뭐죠? 할머니에게서 잠시 경계의 눈빛이 보였다. 그는 양 손바닥을 하늘로 향해 펼쳐 보였다. 말 안 해주셔도 돼요. 저는 단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들 녀석이 미국으로 간 것은 서양 여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원래는 돈 때문에 간 거야. 여기 있을 때도 도망 다니기 바빴지. 그때마다 매번 손을 벌렸어. 그 많던 재산 날리고 우리 영감도 그 때문에 죽고 나도 포기한 거지. 이 손바닥만한 아파트 하나 남겼는데 이것까지 팔아치우려고 했지. 그랬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그 가보라는 것까지 어떻게 해보려는 거군요. 편지 내용을 보니까 빈손으로 미국에 간 것 같네요. 왜 우리 집에 전화가 없는지 알아? 난 그놈이 미국 갈 때 연을 끊었어. 다시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 그랬더니 이렇게 불쑥 편지를 보낸 거야. 그는 이해가 간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보다 머릿속은 온통 그 가보로 채워졌다. 가보란 건 뭐죠? 그거 팔아서 할머니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는데 꽤나 값어치가 나가나 봐요. 그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실눈을 뜨고 있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사실 제가 인사동에서 일하거든요. 잠시 뜸을 들이다 할머니가 말했다. 그것은 팔 것이 아니야.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건데 10대에 걸쳐서 내려온 도자기라고. 그는 순간 어디선가 읽은 신문기사가 떠올랐다. 뉴욕 어디에선가 조선 백자가 15억에 팔렸다는 기사였다. 절대 안 돼. 절대로. 단호한 표정으로 대답하는 할머니는 기침을 쏟아냈다. 기침 중간마다 피가 섞인 침을 뱉기도 했다. 할머니는 그의 부축을 받으며 호주머니에서 약통을 꺼내 알약들을 입안에 털어넣었다. 결국 기침이 계속되자 밖으로 나갔다. 접시 가져가셔야죠. 할머니는 필요 없다는 손동작을 하였다. 그는 혼자 남게 되자 잠시 잊었던 돈 문제가 떠올랐다. 20일. 협박자가 제시한 20일. 한탕하기에는 짧은 시간이었다. 그의 예전 수법들은 멤버들과 6개월이나 1년 이상이 걸리는 프로젝트였다. 남의 재개발 아파트에 들어가 주인 행세를 하며 팔아먹기도 했고 오래전에는 060 전화 서비스로 한몫을 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 가장 컸던 것은 청와대 친인척을 들먹이며 동남아시아 투자 유치를 한 것이었다. 그 건은 설정하는 데만 수천만 원이 들었다. 그만큼 수익도 엄청났다. 그 때문에 감방에서 5년을 보낸 것이지만 그는 할머니가 말한 조선백자를 떠올렸다.
아들이 할머니를 모셔와 집도 사고 사업도 할 생각이라면 도자기의 값어치가 보통은 아닐 것이다. 그러고 보면 단기일 내에 단독으로 성사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할머니는 국내에 친척도 없고 문맹인데다 아들도 미국에 있지 않은가. 다음 날 그는 할머니가 주었던 접시에 과일을 담아 찾아갔다. 웬일이야? 어제 주신 거에 답례하려고요. 안으로 들어와요. 집안은 단출했다. 18평의 작은 아파트에 최소한의 가전제품만 구비해 놓았다. 벽에는 달력이 하나 붙어 있을 뿐 그 흔한 신문 쪼가리도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TV만 보는 것 같았다. 근데 일 안 나가? 그는 두리번거리며 대답했다. 아, 휴가 냈어요. 휴가? 보시다시피 얼굴이 말이 아니라서. 할머니는 치근한 표정으로 바라봤다. 인사동에서 일한다고 했지? 순간 그는 번득였다. 마치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다른 사업을 했다가 말아먹고 친척이 운영하는 골동품 가게를 도와주고 있어요. 나중에 자네도 골동품 가게 차리려고. 그렇죠. 내일 모레가 40이에요. 이 나이에 점원으로 일하겠습니까? 일 배우려고 하는 거죠.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러면 혹시 박물관이나 그런 곳에 아는 사람이 있겠구먼. 저야 모르지만 그 친척형이 아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는 다음에 나올 말을 예상하며 끊임없이 머릿속을 굴렸다. 그때 할머니가 기침을 시작했다. 한 번 할 때마다 몇 분간 지속되는 것 같았다. 그는 어제 그 약통을 찾아 할머니에게 건네주었다. 약을 먹고 할머니는 자리에 누웠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몸을 일으켰다. 매번 일어날 때마다 통증이 있는지 인상을 썼다. 할머니는 벽시계를 보며 말했다. 아이고, 난 나가봐야겠네. 어디 가시는데요? 병원에 가야 돼. 데려다 드릴까요?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저 어차피 오늘 할 일도 없거든요.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도착한 곳은 암 전문센터가 있는 종합병원이었다. 할머니는 특별히 예약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카운터에 담당 의사가 출근한 것만 확인하고는 바로 해당 진료실을 찾아갔다. 그곳은 대장외과였다. 할머니가 오자 간호사는 이전에 예약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먼저 들여보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특별히 검사나 치료 없이 담당 의사와 몇 분 정도 상담한 후에 바로 나왔다. 곧 조제한 약을 받으러 가려는데 의사가 그를 따로 불렀다. 준비하시려고 귀국하셨나 보군요. 귀국이요? 아드님 아니신가요? 아, 아닙니다. 그래요. 저는 미국에 계시는 그분인 줄 알았군요. 그럼 친척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냥 우연찮게 도와드리게 됐죠. 그런데 어디가 아프신 거죠? 할머니께서 말씀 안 하셨나 보군요. 대장암 말기입니다. 아, 예. 그런데 왜 치료를 안 하는 거죠? 검사도 안 하고 약만 받으시던데. 그게 안타깝게도 시기를 놓쳤습니다. 게다가 연세도 많으시고 다른 합병증 때문에 함부로 수술도 할 수 없죠. 주변 장기에 전이도 많이 됐고요. 저희도 달리 방도가 없어요. 그저 준비하는 수밖에요. 준비라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드리는 약은 진통제일 뿐입니다. 그는 집으로 운전을 하는 동안 의사의 준비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대장외과 외에도 할머니는 신경외과, 안과에 들렀다. 그때마다 의사들은 그와 면담하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대장암 말기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곧 다른 질병에도 치료가 필요 없다는 것을 뜻했다.
할머니는 조수석에 앉아 찻장 밖만 바라보았다. 하늘은 소나기라도 한바탕 쏟아낼 것처럼 잔뜩 찌푸렸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병원에 다니셨어요?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 예전엔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지. 가끔씩 와서 밥도 해주고 병원도 데려다주고 말이야. 아, 예. 의사한테 들었나? 뭘요?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는 잠시 머뭇거렸다. 운전 때문은 아니었다. 도로는 차들로 정체되어 있었다. 네, 들었어요. 저를 미국에 있는 아드님인 줄 알더라고요. 빗줄기가 할머니가 기댄 창가에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따라서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짚어내렸다. 생각에 잠긴 듯했다.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할머니는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다. 차 안은 창문을 두드리는 빗줄기 소리만 울렸다. 그가 돌아보자 할머니의 뺨에도 빗줄기가 흐르고 있었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건네지 못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저녁장을 봤다. 할머니를 위해 저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할머니는 애써 거부했지만 그의 간절한 말에 결국 승낙했다. 할머니가 도와주겠다는 것도 한사코 말리며 혼자 도맡아서 저녁을 준비했다. 요리하면서 그는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는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애써 화제를 TV 드라마로 돌렸다. 그는 적절히 장단을 맞추어가며 대화를 이어갔다. 다만 시선은 줄곧 방안 곳곳을 훑어보았다. 집안 어딘가에 있을 도자기를 찾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방안 가구들과 부엌 싱크대를 열어보았다. 접시나 식기류들은 많았지만 도자기 비슷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화장실 옆방이 눈에 들어왔다. 손잡이를 돌려봤지만 잠겨 있었다. 저녁 밥상은 화려했다. 그는 독신 생활만 20년이 넘었다. 그동안의 노하우가 고스란히 밥상에 보였다. 할머니는 그의 정성의 아픔도 잊은 채 식사 내내 미소를 보였다. 아까 박물관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지? 네. 도자기를 맡겨야겠어. 그 도자기는 아드님이 원하잖아요? 숟가락을 든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놈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야. 근데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주고는 싶지만 분명 허튼 것에 쓸 것이야. 도자기를 맡기는 건 뭐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저한테 부탁하실 필요는 없어요. 전화 한 통이면 될 텐데요. 나같이 무시기가 뭘 알겠나. 전화를 어디다 걸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몸도 아프니 직접 하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는 숟가락을 놓고 물을 마셨다. 스스로 침착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머릿속에서 밑그림이 조금씩 그려지고 있었다. 절 믿으세요? 제가 그 도자기를 어디다 팔아먹을지도 모르잖아요. 내가 믿을 사람은 자네밖에 없어. 지금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거든. 그 말은 마치 도자기를 선뜻 주겠다는 것 같았다. 박물관에 가든 그가 가져가든 상관없다는 투였다. 그런데 부탁이 있네. 무슨 부탁이요? 나를 죽여줘. 그는 놀란 나머지 물잔을 건드렸다. 방바닥에 흘린 물을 닦으며 그가 말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죽으면 도자기건 보석덩어리건 소용이 없어. 그는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망설였다. 머릿속에 예상했던 수많은 변수들 중에 이건 없던 것이었다. 지금 사는 것이 고통이야. 뱃속에는 암이 들어차 있지. 매일 먹는 건 마약뿐이고. 그걸
여기 배에도 붙이고 있다고. 할머니는 웃옷을 열고 배를 보여주었다. 정말로 해골 모양의 패치가 붙어 있었다. 약성분이 있는 진통제였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아. 조만간 움직이지도 못하겠지. 요즘에는 누워만 있어도 허리가 아프니까. 아픈 것이 싫어. 그러니 부탁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휴, 그래도 저에게 그 끔찍한 죄를 어떻게 지으라고. 그게 아니야. 이건 도와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나요? 결국 그건 살인이죠. 날 편하게 해주는 거야. 젖과 도자기 나한테는 필요 없다고. 그는 잠이 오지 않았다. 할머니의 충격적인 부탁 때문이었다. 그가 예상했던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외로운 할머니를 다독거려 어떻게든 도자기를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것은 정을 주고 믿음과 신뢰를 쌓는 것, 병원도 같이 다니고 못다한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말이다. 그런 후 자연스럽게 도자기를 박물관으로 보내기 유도한 뒤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었다. 그런데 불쑥 도자기를 자신의 영면의 도구로 이용하려 하다니. 그는 사기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지만 살인을 한 적은 없었다. 결국 그는 뜬 눈으로 하얀 밤을 지새웠다. 다음 날 할머니가 찾아왔다. 이번에도 접시에 과일이 놓여 있었다. 생각은 해봤어? 그는 대답을 못했다. 할머니가 접시에 놓인 사과를 건네주자 그는 마지못해 받았다. 가장 편안하게 죽는 게 뭔지 아나? 그야 자기도 모르게 잠드는 거겠죠. 그렇지. 나도 그렇게 가고 싶어. 그리고 그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누가 되든 상관없어. 그저 내 손만 잡아주게. 혼자 방 가운데서 아무도 모르게 버려지는 것은 싫거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서성거렸다. 압니다. 할머니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그 도자기가 보고 싶어 그런가? 내 보여줄까?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전 남의 죽음을 어찌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할머니는 가져온 접시를 개수대로 가져갔다. 그곳에는 며칠 동안 쌓아둔 그릇들이 놓여 있었다. 할머니는 곧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다. 두세요. 제가 나중에 할 겁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그릇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다. 할머니가 갖고 온 접시는 싱크대 안에 다른 접시들과 같이 포개 놓았다. 할머니의 그런 행동이 그는 부담스러웠다. 그럼 좀 더 생각해보게. 근데 나에겐 시간이 그리 많지가 않아. 할머니가 가고 난 후 자신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그는 자료를 찾아다녔다. 인터넷을 뒤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봤다. 쉽지가 않았다. 안락사에 대한 인문학적인 논쟁이나 사례들은 나와 있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찾기가 힘들었다. 그는 되도록 고통이 덜 가는 약품을 찾아야 했다. 청산가리는 즉효성이 있지만 고통이 심했다. 수면제는 100알 이상 복용해야 하고 구하기도 힘들었다. 그 밖에 크레졸이나 쥐약도 생각했지만 그건 고상하지가 않았다. 그는 지인들을 찾아다녔다. 옛 동료들과 감방 동기들이었다. 동료의 소개로 외양 선원을 만났다. 동료의 말로는 그 선원이 약품 관리를 담당했다고 한다. 출납이 명확해야 하는 약품 관리에서 10년 이상 배를 타면서 조금씩 약품들을 빼돌렸다고 했다. 그 약품 중에 그가 원하는 것이 있었다. 선원은 약품 위에 투구꽃에서 추출한 약재 성분도 건네주었다. 그 약재는 아직 독성을 빼지 않은 상태였다. 할머니는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다. 떨림도 없었고 긴장감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그가 비장한 얼굴이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야.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 자넨 내 심정 모를 거야. 지난 5년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이야.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종교는 없으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다. 평생 사시면서 한 번도 믿은 종교가 없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대답 없이 눈만 감고 있었다. 허리에 통증이 오는지 잠시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곧 스스로 자세를 추스르고 그가 내놓은 캡슐 형태의 알약을 물과 함께 넘겼다. 그리곤 곧 눈을 감고 자리에 누웠다. 손을 잡아주겠나?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은 닳고 다른 가죽 장갑이 연상되었다. 그렇지만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다. 절대로 내가 눈 감을 때까지 놓지 말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한 약은 투구꽃에서 추출한 성분과 아지와 나트륨을 섞은 것이었다. 길면 15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다. 엄숙하고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그의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다. 누군가의 죽음에 일조했다는 것이 엄청난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그는 눈을 감고 애써 정당화를 찾고 있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할머니의 눈이 젖어들었다. 눈물이 흘러나와 뺨을 타고 내려갔다. 그는 할머니의 얼굴을 외면했다. 짧지만 긴 시간이 흘렀다. 할머니가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움켜쥐었다. 얼굴이 일그러졌고 눈 속에 동공이 확대되었다. 몸속 어딘가에서 통증이 밀려오는 듯했다.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안절부절 방 안을 서성였다.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었다.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자 동료가 일어난 것이었다. 그러나 잠시 후 할머니는 진정되었다. 고통을 참는 듯 할머니는 그에게 손짓을 했다. 무슨 말인가를 하고 싶은 것 같았다. 일종의 유언 같았다. 그는 길을 가까이 댔다. 할머니는 커진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죗값을 받아야 해. 어떻게든 죗값을. 그는 할머니의 거칠어진 음성이 잘 들리지는 않았다. 말씀하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결국 그 말을 잊지 못했다. 잠시 눈을 크게 한번 뜨고 잡았던 그의 손을 놓았다. 순식간에 할머니의 양손이 땅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할머니가 회개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비록 종교는 없었지만 죽음의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했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절대자를 찾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는 눈을 부릅뜬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할머니의 맥을 짚어보았다. 조그맣게 뛰는 것이 느껴졌다. 죽음의 순간은 쉽지 않다고 했다. 의식을 잃은 것일 수도 있었다. 그는 가만히 할머니의 눈을 감겨주고 잠시 그 옆에 누워 있었다. 할머니가 본 천장에는 싸구려 조명이 붙어 있었다. 그는 그 너머 하늘 어딘가로 할머니가 떠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무척이나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다. 사실은 20분 정도가 지났을 뿐이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할 때였다. 마지막으로 할머니의 코에 손을 대보고 맥을 짚어보았다. 반응이 없었다. 할머니의 양손을 배에 올려놓았다. 마치 할머니는 깊은 잠에 든 것 같았다. 그는 할머니의 왼손에 움켜져 있던 열쇠와 번호가 적힌 종이 쪽지를 빼냈다.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니 이제 자신의 소원을 이룰 차례였다. 화장실 옆에 잠겨있던 방문을 열자 방 안의 모습은 그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다. 사방 벽면에 온통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플라스틱으로 된 싸구려 책꽂이들, 곳곳에 누렇게 바른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물론 할머니한테 방 안에 책이 쌓여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글을 읽지 못한다는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책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분명 먼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책일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 금고는 보자기로 가려져 있지.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보자기를 찾았다. 작은 방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보자기를 들추자 금고가 나왔다. 금고는 생각보다 크고 묵직했다. 문 두께도 10cm는 넘어 보였다. 대충 크기를 가늠해 보니 도자기는 술병 정도의 크기일 것이라 짐작되었다. 그는 번호를 하나씩 맞추어 갔다. 손잡이를 돌리자 두꺼운 문은 둔중한 금속 소리를 내며 무장해제를 알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가다듬었다. 두근거림을 애써 가라앉히고 금고문을 열었다. 금고를 열자 망연자실했다. 그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도자기가 아니었다. 꽃병도 아니었고 사발도 아니었고 술병도 아니었다. 도자기 대신 그곳에는 책들과 사진액자, 서류들이 나왔다. 사진액자는 적어도 50년 이상은 되어 보였다. 세피아 톤의 누런 사진은 교복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은 여학생들이었다. 사진 밑부분에는 사범대학 3회 졸업식 기념사진이라고 흘림체로 쓰여 있었다. 사진 액자를 치우자 밑으로 오래된 임명장과 감사패들이 들어있었다. 그 주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인 것 같았다. 그리고 무수한 낡은 편지 꾸러미들과 서류들이 나타났다. 편지 봉투에는 수신자가 모두 김경자 선생님으로 되어 있었다. 서류 파일들을 한 장씩 넘기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 속에는 5년 전의 신문 기사들과 사진들이 스크랩되어 있었다. 모두가 그가 저질렀던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 몇 장을 넘기자 그의 사진도 보였다. 제수복을 입고 재판정을 빠져나올 때 누군가가 찍은 것이었다. 그 뒷장에는 할머니와 같이 찍은 한 남자의 사진이 보였다. 무척이나 낯이 익다. 그는 눈을 찡그리며 사진 속의 인물을 기억 속에서 더듬었다. 그 남자는 5년 전 자신에게 사기를 당했던 사람이었다. 정황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남자는 할머니의 아들인 것 같았다. 그가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충격은 배가 되었다. 그건 신문 사회란을 스크랩해 놓은 것으로 역시 5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 밑으로 장례식 사진이 있었다. 화환 속에 묻혀있는 영정사진은 그 남자였다. 그의 사기 사건으로 사업이 악화되자 남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들과 사진을 다시 금고 속으로 던져 넣었다. 자리에 앉아 멍한 머리를 정리해보려 했다. 모든 것이 꿈 같았다. 왜 이런 짓을 꾸민 것일까? 할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글을 읽지 못할 리가 없다. 그는 방 안에 가득한 책들을 둘러보았다. 문득 할머니가 읽었을 책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5년 전 그의 사기 사건으로 할머니의 아들이 죽은 것이다. 할머니가 수집한 자료를 보니 그에 대한 신상을 면밀하게 조사한 것 같았다. 국제우편 편지도 할머니가 쓴 것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그의 옆집으로 이사를 와서 굳이 거짓말까지 하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몸을 추슬렀다. 방금 전 일어난 모든 것들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할머니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다. 나는 그저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봐 준 것뿐이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할머니의 아들이 죽은 것은 어쩔 수 없다. 자신은 이미 예전에 감옥에서 그 대가를 받았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짓을 벌인 것일까? 죄책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는 방에서 나와 집안에 있는 자신의 흔적들을 지우기 시작했다. 할머니 집을 나온 후 한동안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집을 처분하고 야반도주도 생각해봤지만 손바닥에 담배 자국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번엔 목구멍을 찢어버리겠다는 그 한마디가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이었다. 그는 잠시 집 밖에서 생활하며 갚아야 할 돈을 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집에 있으면 할머니 얼굴도 떠오르고 여러모로 마음이 혼란스러웠다. 집을 나간 지 3일이 지난 후 그는 옷가지를 챙기러 집에 잠깐 들렀다. 열쇠를 문에 꽂는 순간 중앙 계단 쪽에서 누군가 나타났다. 그는 형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집 주인 되시나요? 형사는 키가 작았지만 단단해 보였다. 짧은 머리카락이 강한 첫인상과 어울렸다. 네, 그렇습니다. 옆집 김경자 할머니에게 궁금한 게 있어서요. 그게 누군데요? 아무래도 서로 같이 가주셔야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요? 뭐 하실 말 있으면 여기서 하시죠. 제가 좀 바빠요. 순간 형사의 얼굴이 무섭게 변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겪었다. 특별히 두려울 것은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는 겁니까? 옆집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요. 하긴 연세가 좀 있어 보이시긴 하던데. 그런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죠? 그쪽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도주의 위험이 있어서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고요. 뭐 증거라도 있습니까? 일단 서로 가서 이야기하시죠. 치조실은 냉랭했다. 몇 년 전보다 조명도 밝아지고 가구나 책상들이 세련됐지만 분위기는 여전했다. 그는 매번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았다. 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전과가 있어서 이럽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제보를 받고 지난 이틀간 당신의 뒷조사를 했고요. 제가 뭘 어쨌는데요? 돈이 필요하셨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급하게. 내가 할머니를 죽이고 돈이라도 훔쳤다는 겁니까? 훔친 게 아니라 협박을 해서 뺏은 거겠죠. 형사는 한 손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작고 뭉툭한 손이 거칠어 보였다. 조사를 해보니 김 사장한테 많은 빚을 졌더군요. 빚이라기보다는 한 건 하려다가 걸린 것 같은데 그걸로 동기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군요. 도대체 날 모함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할머니는 도자기를 기증하려 했습니다. 박물관에 전화를 거셨죠. 아마 죽기 며칠 전일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기력이 쇠해서 직접 들고 갈 수 없으니 집으로 찾아오라고 했다더군요. 박물관 직원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직접 물건을 본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편지에 사진을 같이 보내왔다고 하더군요. 형사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뜬금없이 도자기는 또 뭔 말입니까? 형사는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그에게 조용하라는 표시를 했다. 시간상으로 봐서는 편지를 보낸 후 3일 후에 돌아가셨을 겁니다. 아무튼 그 박물관 직원은 허탕을 치고 돌아갔죠. 집은 잠겨있지, 전화도 없지,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분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교사 시절의 동료라고 하더군요. 얼마 전 할머니가 도자기 때문에 옆집 남자에게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랍니다. 할머니는 그 남자가 무서워서 전화도 못하겠다고 나중에 대신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우린 그 신고를 받고 박물관에 사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경찰이 직접 할머니네 집을 열고 들어간 겁니다. 그따위 전화 한 통으로 나에게 혐의를 씌웁니까? 우리는 병원을 통해 할머니가 대장암 말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마도 고령의 나이에 불치병까지 있으셨으니 돌아가시고 난 뒤엔 특별히 자세한 부검은 안 할 생각이었겠죠.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아니, 부검을 하건 안 하건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할머니가 그동안 복용하신 약들은 진통제나 진정제 같은 약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약들 중에
특정한 독 성분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형사는 잠시 그의 표정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당신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치명적인 약물과 독을 구하러 다녔더군요. 그는 자신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먹으려고요. 김 사장 그 개새끼 때문에 딱 죽고 싶어서요. 솔직히 고백하시죠. 시간 낭비 말고. 그는 형사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할머니의 사망 이후 자신의 행적은 의심할 만한 것이 없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하거나 주변 인물들을 캐물어도 자신은 결코 도자기에 관련된 그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도자기는 구경도 못한 처지였다. 마음대로 조사해보시죠. 그때 형사의 핸드폰이 울렸다. 벌써 찾았어. 어디에서? 그래. 간땡이가 부었나 보구만. 그럼 빨리 복귀하게. 거의 도착했다고. 그럼 오자마자 바로 갖고 들어오게. 형사는 통화를 하며 연신 미소를 지었다. 몇 분이 지난 후 누군가 취조실로 들어와 쇼핑백을 책상에 올려놓고 나갔다. 형사가 쇼핑백에서 종이상자를 꺼냈다. 급하게 포장한 듯 했지만 물건은 비닐과 스티로폼으로 몇 겹이나 쌓여 있었다. 당신 정말 괴짜로군. 하긴 일반인은 쉽게 구별하기 힘드니까. 형사는 쌓여있는 포장을 하나하나 벗겨냈다. 물건은 양파 껍질처럼 한꺼풀씩 벗겨지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최종적으로 드러난 물건을 보고 그는 잠시 머리가 멍해지는 것 같았다. 형사가 조심스럽게 그 물건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할머니가 사과를 담아 그의 집에 가져왔던 접시였다. 설거지를 하고 그의 싱크대에 넣어두었던 접시. 하얀 바탕에 청색의 넝쿨 문양이 복잡하게 새겨져 있는 접시. 완전한 원형이 아닌 약간은 비뚤어져 보이는 접시. 그 접시는 잘못 만들어진 싸구려 같이 보였다. 요즘엔 이런 귀한 골동품 접시 보기 힘들지. 안 그런가요? 형사는 박물관 직원이 받았다는 편지 속에서 사진을 꺼내 접시 위에 올려놓았다. 사진 속의 접시와 똑같았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접시는 할머니가 준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형사의 표정으로 봐서는 절대로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깊은 심호흡을 하더니 갑자기 일어나 접시를 잡으려 했다. 형사가 재빨리 그의 양손목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양손이 제압당하자 발을 뻗어 테이블을 넘어뜨리려 했다. 형사는 수갑을 꺼내 등 뒤로 그의 양손목을 채웠다. 테이블에서 접시가 치워지고 그는 의자에 앉혀졌다. 형사가 앞에서 무어라 떠들어댔지만 그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다만 등 뒤에 수갑으로 채워진 양손을 불안한 듯 손장난을 하고 있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때 갑자기 손가락이 멈추었다. 손바닥 한가운데에서 무언가 거친 질감이 느껴졌다. 그것은 담배 자국이었다. 그는 꿈을 꾸는 듯 눈이 풀려 있었다. 어딘가 할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알 것 같았다. 죗값을 받아야 해. 어떻게든 죗값을.